연무웅 선생님. 이 포스팅을 읽으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복잡한 부패 카르텔의 거대한 개념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각 부분들의 세밀화는 다시 정교하게 파고들어야겠지만 이 부패 구조의 전면적 해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업 아니겠는가. 연무웅. 자신이 말일 뿐이라는 억지만 빼면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이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곽상도 아들의 말은 틀리지 않다. 오징어 게임에는 50억 받고 빠져나가는 말은 없고 무참하게 죽어가는 말들만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검언정 카르텔 게이트가 맞다. 법조 기자들, 판검사, 전관들, 국힘당 정치인 등이 골고루 등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동안의 수많은 검언정 카르텔 게이트들과 달리 치밀한 설계가 마무리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조중동이 이재명의 머리카락이 보인다며 땅을 파헤치다가 김만배, 곽상도, 원유철, 김수남, 이경재, 최태원 등이 그 밑에서 나오며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족벌, 언론, 정치, 검찰, 우파 정치 세력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정보 공유, 알아서 덮어주기가 실종된 것이다. 즉 이 사건은 재결집과 부활에 성공하는 듯하던 검언정 카르텔의 연결고리와 결속력이 여전히 느슨할 뿐 아니라 다시 흐트러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 점에서는 기득권 카르텔 내부에서 폭로가 시작된 고발사주 게이트와도 닮은 꼴이다. 또 이 사건은 뒷심이 딸리면서 기존 질서 내의 제도적 적폐 청산으로 축소된 2016년 촛불의 한계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그 속에서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 적폐의 핵심적 일부였던 정치검사들이었다. 물론 정치검사들 중에서도 박영수, 윤석열 등 비주류였던 자들이 어부지리를 얻었다. 박영수, 윤석열에 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심정은 복잡하다. 읍참마속의 불가피성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손발이 잘리던 기억이 상처로 남아있다. 그래서 박영수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 받은 것이 드러났을 때는 정의로운 척하며 우리를 망신주더니 꼴 좋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박영수도 결국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킨 부패한 검언정 카르텔의 일부라는 것에 있다. 이들의 부패는 개인의 성격과 인성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이기에 박영수는 화천대유에서도 다시 등장했고 법조 기자들, 판검사, 전관들, 국힘당 의원과 자녀들, 재벌 총수와 가족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오고 있다. 이제는 국힘당 유력 후보가 되어 있는 윤석열도 화천대유의 부패한 그물망의 일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의 실제 돈줄은 최태원이었고 박영수, 윤석열의 최태원 불기소가 핵심 고리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목청 높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를 외치던 족벌 언론과 국힘당이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덮기도 쉽지 않다. 역사를 돌아보면 지배 계급의 핵심적 치부는 조선일보가 최초보다는 삼성 X 파일처럼 오히려 내부 총질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다. 저들 내부의 경쟁, 불신, 갈등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2016년 촛불이 낳은 위기와 분열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서 작동했을 것이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마치 축소판처럼 문재인 정부 개혁의 모순과 한계도 드러냈다. 대장동에서 민간 개발은 막았지만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 개발에 그친 것은 중도개혁 정부가 기득권 우파와 거듭 타협한 것과 비슷하다. 시장에 타협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리며 엄청난 투기붐도 막지 못했다. 그 속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거둔 것은 기득권 카르텔이었고 그렇게 힘을 회복한 기득권 세력은 소심한 개혁조차 못마땅해 더욱 개혁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수익의 일부만 추가 환수한 이재명을 화천대유가 공산당이라고 비난한 것처럼 말이다. 나아가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인 족벌 언론은 대장동에서 자기 친구들이 벌인 악취나는 복마전이 책임하죠. 이재명에게 전부 덤터기 씌우며 민주당에 대한 공격과 우파의 권력 탈환에 이용하려고 시도하다가 자책골에 이르고 말았다. 예상을 뛰어넘은 횡재 속에 서로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던 시기와 욕심도 팀워크를 갈라놓았다. 사실 이런 식의 기막힌 본말 전도는 기득권 카르텔이 애용하던 수법인데 며칠 전 뉴스타파는 국힘당 원유철의 비리를 덮으며 민주당 평택시장에게 떠넘기려던 검찰의 시도를 고발했다. 요즘 탐사보도 중에는 이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폭로돼서 보다가 헷갈릴 지경이다.
지금 스스로 놓은 덫에 걸려서 아노미에 빠진 기득권 세력은 우리가 크게 해먹을 수 있는 판을 못 막았으니 이재명과 민주당도 공범이라는 억지 논리까지 펴고 있다. 이런 논리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아직 철폐하지 못했으니 좌파들도 착취의 공범인 셈이다. 일부 진보 좌파도 이 무논리에 동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곽상도 아들이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은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는 주식과 코인보다 부동산에 올인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얻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오징어 게임 속에서 프론트맨이 공정한 게임 룰을 강조하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이 논리는 기득권 우파의 새로운 구호가 된 공정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둘째, 곽상도 아들은 암에 걸려 고생하다가 올해 5월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상대편의 가족까지 악랄하게 공격하던 곽상도의 가족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은 소중한 것이고 그가 누구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까지 도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곽상도는 비리에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그동안 가족 인질극을 벌이며 상대방을 괴롭히던 일들을 반성, 사과해야 한다. 특히 고 손영미님의 비극적 죽음마저 윤미향 의원 공격에 이용하던 그 잔인함은 용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곽상도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고문 수사 공범으로서 반드시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오징어 게임은 이명박 정부 때 쌍용차 대량 해고와 살인 진압을 보면서 영감을 얻은 드라마라고 한다. 드라마의 주인공도 자동차 회사 해고 노동자이고 보다 보면 권력과 자본이 쌍용차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의자놀이가 떠오른다. 기득권 카르텔이 설계한 오징어 게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계속 서로를 낭떠러지로 밀어내며 싸울 것인가? 투표로 게임을 중지하고 다시 힘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함께 힘을 합쳐 천장에 매달린 돈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가져올 것인가? 전지은